저는 인천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 혼자 살고 있는 62살 박영자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이랑 이 집에 들어온 게 30 중반쯤이었으니 세월로 치면 30년이 훌쩍 넘게 이 골목을 지키고 있는 셈이지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부터 제 옆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 안쪽에 전세방 하나 얻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은 아이라 얼굴 한번 보려면 미리 일정을 맞춰야 할 정도입니다.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새벽 5시쯤 되면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먼저 느껴지는 건 허리와 무릎의 묵직한 통증입니다.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 다시 눕고 싶다가도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이불을 젖힙니다. 버릇처럼 먼저 남편 사진부터 바라보게 됩니다. 여보,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당신 같다는 걸 아침마다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야. 액자 속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웃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아직도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는 그 앞에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천천히 부엌으로 갑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싱크대 옆에 세워둔 작은 보리차 통을 꺼냅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창문을 살짝 열면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골목은 아직 조용하지만 멀리 큰 길에서는 첫 버스가 지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끓는 물에 보리차를 붓고 수건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반찬 가게 청소를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집 안에만 있다 보면 미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라는 일을 남들 앞에서 한다는 게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일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이 계단이 요즘 제겐 가장 높은 산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세며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하나, 둘, 셋.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이 계단만 잘 오르내려도 아직은 사는 거지 뭐. 집 앞 골목을 벗어나 언덕을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같은 시간대에 늘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 공장에 가는 청년들, 밤새 일하고 돌아가는 듯한 기사들. 저는 그들 옆에 서서 가끔 그 사람들의 젊은 어깨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버스로 두 정거장을 가면 제가 청소하는 반찬 가게가 나옵니다. 가게 앞에는 늘 김치통과 스티로폼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셔터를 반만 열어둔 가게 안에서 사장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나오며 말합니다. 박 이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모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참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리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덜 외로워집니다. 저는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배달용 플라스틱 통들을 빛이 날 정도로 닦습니다. 김치 국물이 말라붙은 데를 긁어내고 유리 쇼케이스를 닦고 있으면 왠지 마음 한구석도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가끔 저를 힐끗 보다가 말투는 퉁명스러워도 반찬을 조금 더 챙겨줍니다. 이모, 이 오징어 볶음 맛있어. 집에 가서 밥이랑 비벼 드세요. 남는 건데 뭐 부담 갖지 말고요. 저는 그 말에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밥 잘 먹고 있어요. 청소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면 햇살이 조금씩 골목 안쪽까지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반찬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고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마음을 다잡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집이다. 남편 사진 보고 밥 차려 먹고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집에 도착하면 현관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와 반찬을 식탁에 올려두고 남편 사진 앞에 작은 접시에 조금 덜어놓습니다. 여보, 오늘은 오징어 볶음이야. 이 집 사장님이 내 편이래. 당신은 저기서 뭐 드시고 계시나 몰라. 입으로는 농담을 건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올라옵니다.
이 집에서 나란히 밥 먹던 날들이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점심을 혼자 먹고 나면 TV를 켭니다. 종일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번갈아 나오지만 내용을 제대로 따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화면에서 사람 목소리가 계속 들리면 이 집 안에 저 혼자만 사는 건 아니라는 착각을 잠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눈을 번쩍 뜨고 거실을 둘러봅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더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꿔줄 귀인이 한 번쯤은 나타난다고요. 위기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꼭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귀인이라는 말은 왠지 드라마나 책 속에만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제 인생은 이미 반 이상 기울었고 남은 건 서로의 장례식이나 챙겨줄 나이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귀인을 만나겠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느 평범한 날 아침, 반찬 가게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유난히 강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마스크 안쪽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입구 편의점 앞에는 말끔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달 대행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3층 끝집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성함이 박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박영자인 건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 가방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아, 깜짝 놀라셨죠? 저는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요 근처 주택들 조사하다 보니까 어르신 댁이 위치가 좋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요. 재개발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이면 집값 이야기, 보상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막상 제 이름까지 알고 찾아온 사람을 보니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나 같은 노인네 집이 뭐라고 굳이 이름을 알아가며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장바구니를 다시 부여잡고 언덕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재빨리 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언덕이 꽤 가파르더라고요. 무릎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들고 오르내리시면 다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릎 아픈 건 어떻게 알았지? 표정에 그런 생각이 드러났는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언덕 올라가시는 거 봤어요. 난간 꼭 잡고 한 칸씩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몇 마디 말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누군가가 제 무릎을 걱정해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도 바쁘다고 톡 몇 줄 보내는 게 전부이고 이웃들도 각자 사는데 바빠서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게 다인데 이 젊은 남자는 제 무릎을 보고 제 언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민수라는 사람은 제가 청소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골목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헐렁한 운동복을 입고 서 있을 때도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전화를 받으며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올라오는 걸 보면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반찬 뭐예요, 어르신? 어제는 오징어 볶음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오던데. 그의 말에 괜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멸치볶음에 계란말이 조금. 나이 들면 뭐 많이 먹어도 탈만 나지. 집 앞까지 같이 걸어 올라오는 동안 그는 동네 이야기나 재개발 소문,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설명도 잘했고 귀엽게 농담하는 법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어른을 대할 줄 아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댁은 땅 모양이 참 좋아요. 코너에 있는 집이라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띌 자리예요. 이런 집은 보상 조금 받는 걸로 끝내면 아까워요. 그는 언제나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재개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박혀 남았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였나. 비 오면 물 새고 겨울이면 바람 들어오는 이 계단 많은 집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하얀 종이 상자 위에는 조그만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난주에 생신이셨죠? 제가 늦게 알아서요. 큰 건 아니고 그냥 축하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해준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없었더라. 아들은 바빠서 생일날 전화를 못한 애도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을 놓쳤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 소박하게라도 미역국을 끓여 먹었지만 이제는 제 생일을 일부러 챙기지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걸 다. 나이가 몇인데 생일이 뭐 대수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어머니 같으셔서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마음을 꽉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케이크를 작은 접시에 덜어 남편 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여보, 누가 내 생일을 챙겨줬어. 당신 말고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네. 세상 참 모르겠어, 그치?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제 표정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얻어놓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그 시절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 이웃에게 신세지기 싫어 혼자 모든 걸 버티려다 보니 누군가의 사소한 친절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해진 마음에 재개발이라는 말과 엘리베이터 있다는 집이라는 말이 동시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엉켜서 결국 어느 날 아침 저는 도장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은행에 가는 길에 아주 오랜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가 제 인생을 멈춰 세우게 되지요. 은행에 가기로 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낯선 서류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일 뿐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장을 열어 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인감 도장이라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가 어디에 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뒤지다 보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은 적금 통장들도 나왔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오래된 통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둘이서 아등바등 살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 도장 찍는 거 잘하는 걸까? 당신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통장을 슬며시 다시 집어넣고 도장을 작은 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확인한 뒤 몇 번이나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챙겼습니다. 김민수 씨는 전날 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 9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뵐게요. 은행에서 담당자 기다린다고 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는 동안 저는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혼자 가면 못 알아들을 말이 많을 텐데. 옆에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그래도 이런 큰일을 이렇게 선뜻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저는 은행 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 남편 사진 앞에 밥숟가락 하나를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큰 결정을 하나 하러 가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 계단 없는 집으로 옮겨가 보려고 해요. 당신도 무릎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나라도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미 약속을 했으니 발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김민수 씨가 먼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말끔한 양복 차림에 머리까지 반듯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잘 나오셨어요. 긴장하셨죠? 은행 쪽이랑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냥 설명 들으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골목들이 지나가고 조금 더 넓은 길과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재개발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어떤 어르신은 분양권 2개를 받아 자식들에게 하나씩 물려줬다는 이야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말. 그의 말을 듣다 보니 점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건가. 그 사이 어디쯤에서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은행 쪽으로 걸어가던 중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은행 가기 전에 시장에 잠깐 들렀다가 가실래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아침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커피라도 한 잔 드시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긴장을 풀려면 커피 한 잔쯤은 마시는 게 좋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지붕이 군데군데 찢어진 채 이어져 있고 물기 밴 바닥에서 생선과 젓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채소가게 앞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야. 야, 박영자. 너 맞지?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손에 수건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지나간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영수가 진짜 너야. 제 입에서 먼저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도시락을 나눠 먹던 친구, 방과 후마다 손을 잡고 집까지 같이 가던 친구. 그 얼굴이 세월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내가 사람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영자네.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영숙이는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말린 멸치와 다시마, 다른 한쪽에는 간장게장 통 같은 것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가게 해.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 반가움에 저는 잠시 은행이니 재개발이니 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예의 바른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자 어르신 재개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이 나오자 영숙이 눈빛이 아주 조금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상담. 짧은 단어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영자야. 너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야? 영숙이 제게 물었습니다. 은행. 이 사람 말로는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나 뭐라나. 나는 잘 모르는데 도장 찍으러 같이 가준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영숙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는구나. 영숙이 표정을 보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또 뭘 모르고 있는 걸까?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기 안쪽에 의자 좀 있으니까 우리 잠깐만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은행은 도망 안 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김민수 씨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죠. 금방 다녀오시죠, 뭐. 우리는 시장 안쪽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천막 아래에는 작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와 종이컵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커피 믹스를 뜯어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영자야. 이 사람이랑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 몇 달 됐어. 반찬 가게 청소 끝나면 맨날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 무릎 아픈 것도 알고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사왔어. 제가 말하면서도 그동안 받았던 친절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김민수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증이나 명함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어느 회사 소속인지 어디랑 일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김민수 씨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서류만 들고 나와서 명함을 따로 안 챙겼네요. 그래도 어르신이랑 몇 달 동안 같이 다니면서 신뢰 쌓았고요. 괜히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한데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믿어. 얘가 그냥 성격이 꼼꼼해서 그래. 제가 서둘러 나서자 영숙이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그럼 등기부등본은 같이 보셨어요? 이 집에 대출이 있는지 근저당 잡힌 건 없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어르신께 설명해 드렸겠죠. 김민수 씨 대신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것까진 안 했어. 그냥 집 담보로 잡으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건 은행 가서 듣기로 했고. 그 말을 듣고 영숙이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영자야, 너 지금 이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뭔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으려니 영숙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김민수 씨,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집 담보로 잡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뉴스 안 보셨어요? 재개발 앞두고 어르신들 집 빼앗기는 이야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김민수 씨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는 말씀이세요? 어르신께 얼마나 성심껏 설명드렸는데요. 이 동네만 해도 벌써 상담한 집이 몇 집인데. 말투 끝에 억울함과 짜증이 섞여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서류를 보여주셔야죠. 사업자 등록증, 시행사 정보, 계약서 초안. 어르신이 뭘 사인하는지 알고 도장 찍게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분위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몇 달 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 보고 안쓰러워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리려 했던 건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이렇게까지 챙겨준 사람을 의심하는 내가 나쁜 건가? 그때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지금 이 문제는 미안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야. 은행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오늘은 그냥 등기부등본부터 같이 떼보자. 내 집 상태부터 확인하고 이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하려는 건지 그때 가서 같이 보자. 김민수 씨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기회 놓치시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은행이랑 시행사에서 오늘 시간 맞춰 놓은 건데 나중에 조건 안 좋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지? 왜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말하지?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하지만 오늘 은행 가는 건 잠깐 미뤄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대로 나는 더 조심해야 할 나이니까. 은행은 내일도 가면 되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 김민수 씨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마음대로 하시죠. 저도 시간 아까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서류 가방을 거칠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시장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제게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계단을 같이 올랐던 사람의 뒷모습은 그 순간 아주 차갑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시장 입구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손에 쥔 종이컵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지금 내가 아주 큰일 하나를 막은 거야. 이제부터 하나씩 같이 보자. 내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무서운 거지. 그 말에 그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영숙이 가게 안쪽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컴퓨터와 프린터, 볼펜과 형광펜들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는 플라스틱 통이 있었고 옆에는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야, 나 여기서 장사만 하는 줄 알았지. 사실 부동산 자격증 딴 지 벌써 몇 년 됐다. 시장에서 사람들 당하는 꼴 너무 많이 보고 나라도 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영숙이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나도 완전히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일단 내 집 상태부터 제대로 보자. 주소 다시 불러봐. 저는 제 집 주소를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동안 괜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집이 뭔가 걸려 있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잠시 뒤 프린터에서 뽑힌 종이를 영숙이 들여다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소유주 박영자. 대출 없고 근저당도 없고 지금은 아주 깨끗한 상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소름이 동시에 돋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힌 깨끗한 집. 이 집을 나는 조금 전까지 서류 한 장 믿고 누군가에게 맡기려 했던 거구나. 저는 손이 떨려 종이컵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부주의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니야. 요즘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노리는 애들 정말 많아. 다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만 당해. 하물며 혼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겠니? 저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누가 내 얘기 들어주는 게 좋아서. 무릎 아프다는 말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아들 걱정도 하고 그 사람이 옆에서 고개 끄덕여주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 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도 남편 죽고 나서 장사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살았어. 그때 누가 옆에서 커피 한 잔 타주고 내 말 들어줬으면 나도 뭐라도 걸었을지 몰라. 그녀는 말하면서 서랍을 열어 자신의 명함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봐, 이거 내 명함이다. 중개사 등록번호도 있고 사무소 이름도 있어.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은 이런 걸 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저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의 명함 하나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영숙인데. 그 아까 말한 김민수라는 애 말이야. 재개발한다고 여기저기 다닌다는데 어디 소속인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어르신 집 담보로 잡자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응. 알았어, 고마워. 잠시 뒤 전화를 끊고 돌아선 영숙 얼굴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역시나네. 정식으로 등록된 시행사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도 자주 갈아타는 애라네. 여기저기서 이름이 올랐대. 어르신들 집 담보로 잡아서 신용대출 받아 쓰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 끊어버리는 스타일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 정말 큰일 날 뻔한 거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무 서류도 안 썼잖아. 은행에도 안 갔잖아.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진짜로 도장 찍고 나서 알았으면 그땐 울어도 소용없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오후 내내 저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사업 공고문을 읽고 다른 재개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제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시에서 공식으로 올린 공고라 믿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시행사들 홍보 글이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써놓은 거야. 이건 실제로 진행된 다른 동네 사례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재개발이라는 걸 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뉴스 속 남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제 집과 제 머리 위 천장이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 말대로 했어.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잖아, 예전에.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 그래도 잘했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의 침묵이 저를 칭찬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에는 김민수 씨에게서 몇 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그날은 제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공들였는데 친구분 한마디에 돌아서시다니요. 그래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건 나빠지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손이 먼저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 줄 한 줄 읽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 후로 골목에서 김민수 씨를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이 집 저 집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은 그들을 따라 은행으로 가기도 했고 몇 달 뒤에는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삿짐을 싸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일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조금만 타이밍이 달랐어도 그게 바로 나였을 테니까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다시 싹을 틔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동네에는 재개발 소문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 입구 게시판에 두꺼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라느니, 이주비가 어떻게 나온다느니, 분양 자격이 어떻다느니. 사람들 입에서는 온갖 말이 오갔지만 정작 그 안내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안내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써보아도 글자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안내문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수가, 이거 좀 같이 봐주라. 내가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영숙이 가게에서 김치를 담던 손을 멈추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위에 안내문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상 기준이고, 이쪽은 이주비 관련 내용이고, 여기는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랑 조건을 적어 놓은 거야. 영숙은 펜으로 중요한 부분마다 동그라미를 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내문을 며칠에 걸쳐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영숙은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일어난 사례를 예로 들며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영자야, 이 돈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걸로 새 집 다 사고 남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돈 받아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면 몇 년 지나서 또 걱정해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잘 결정해야 해. 우리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집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월세방이 어느 정도인지, 청소 아르바이트와 노령연금을 합친 제 수입으로 그 월세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하면 할수록 단지 보상금만 받고 나가버리는 선택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대출을 조금 끼고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선택은 겁이 나는 동시에 끌리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 겨울에도 바람이 들지 않는 집, 화장실이 얼지 않는 집. 그런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다면 조금 힘들어도 도전해 볼 만한 일 같았습니다. 영숙은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 아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까지. 그래서 그녀는 무리한 선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대출을 많이 끼면 너도 부담되고 나중에 아들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자. 내가 지금 버는 돈이랑 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선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야 돼. 우리는 여러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벽에 걸린 등록증을 확인하며 앉았습니다.
어디에서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적당히 대충 설명하고 서류부터 내미는 사람도 있었고, 어디에서는 한참 동안 제 사정을 듣고 나서야 몇 가지 경우를 나눠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곳들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이 집은 말은 번지르르한데 계약서 보여달라니까 자꾸 미루지. 저 집은 수수료가 비싸긴 해도 설명은 제대로 해주네. 우리는 설명 잘해주는 곳을 택하고 수수료는 조금 더 내는 쪽이 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야, 예전에는 우리 둘이 떡볶이 한 그릇 값에도 눈치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수수료 운운하고 있네. 영숙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도 늙으면서 나름 전문가가 되어가나 보다. 그렇게 웃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했습니다. 한 번만 방심하면 다시 김민수 같은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병원과 시장이 멀지 않고 버스를 타면 예전 동네 시장까지도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분양가를 보고 보상금과 대출액을 나누어 계산해 보니 아파트가 완성될 때쯤이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펜을 잡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자야, 모르는 말 나오면 또 물어봐. 창피할 거 없어. 이건 내 인생 계약이야. 영숙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읽고 중개사에게 설명을 다시 부탁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내가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죠. 혹시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말해주세요. 중개사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영숙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힘이 빠져 모르는 척 도장 찍었다고 말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제 눈과 귀를 끝까지 열어두려 했습니다. 마침내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두렵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내 대신 결정해 준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찍는 도장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의 계단이 예전처럼 높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둥 하나가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사가 마무리되면 영숙에게 꼭 뭔가를 해주리라고요. 그냥 밥 한 끼를 사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건져 올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골목에는 오래된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집 안에는 쌓아둔 박스들이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이 상자 속으로 하나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방, 아들이 어릴 때 벽에 그림을 그려놓았던 자국, 겨울마다 수도가 얼어 곤란했던 화장실.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 기대고 버텨온 시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실은 뒤 저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맨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직 어렸던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 많았지. 이제 나 조금만 더 편한 데서 살아볼게. 당신이랑 같이 못 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당신도 나 더 이상 계단에서 넘어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로 옮긴 아파트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닥이 반듯했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곧장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던 날 저는 괜히 웃음이 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제는 계단이 나를 못 괴롭히겠네. 무릎아, 너도 좀 쉬어라 이제. 몇 날 며칠을 집 정리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아파트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새로 산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 보일러를 틀면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제겐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한 대로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돈과 이번 재개발 보상금 중 일부를 합쳐 꽤 큰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 나 혼자 쥐고 있으면 물론 든든하겠지. 하지만 이 돈이 있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나 혼자 잘 살라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시장에 도착하니 여전히 생선 냄새와 사람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가게 앞에서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녀는 분주한 손놀림으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잠시 빠져나간 틈을 타 저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영숙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이게 뭐야? 또 뭐 쓸데없는 짓 하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니야. 너 언젠가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나중에 어르신들 상담해주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고 싶다고. 시장 옆에 조그만 방 얻어서 도장 찍기 전에 한 번씩 들를 수 있는데 만들어 보고 싶다고. 영숙 얼굴에 잠시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 나도 나이 들었는데 무슨 사무실이야. 가게 하나 운영하기도 벅차 죽겠네. 저는 봉투를 그녀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투자야. 선물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내가 귀인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 아파트도 못 왔고 아마 저 집에서 도장 잘못 찍고 쫓겨났을 거야. 그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 그러니까 이 돈은 나를 대신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 살려주는 데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줘. 영숙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야, 너 왜 사람을 이렇게 울리냐? 내가 너한테 한 건 그냥 친구 노릇한 것뿐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친구 노릇치고는 나를 집 한 채랑 같이 건져 올렸어. 그 정도면 귀인이라는 이름 붙여도 모자라지. 한참을 망설이던 영숙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좋아. 그럼 나 진짜 이 돈 허투루 안 쓴다.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서 어르신들 상담하는데 제대로 써볼게. 우리 같은 사람 2번 다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몇 달 뒤 시장 입구 근처에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어르신 상담소. 재개발 계약 서류 상담. 간판 아래에는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숙 상담실. 그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도장 찍으러 은행 가기 전에 여기로 먼저 들어오겠지. 누군가는 김민수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기 전에 이 문을 열어보겠지. 상담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몇 개, 컴퓨터 한 대와 프린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저와 영숙이 함께 쌓아 올린 시간과 경험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주로 시장 상인들을 상담해 주다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안내문을 들고 찾아와 자리에 앉으면 그녀는 시간을 들여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 경비실에서 서류를 들고 난감해하는 어르신을 보면 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런 거 조금 봐본 사람인데요. 혹시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가 아는 선에서라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저였다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모르는 게 많다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같이 읽어보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 아파트 거실에서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인천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고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인이라는 건 꼭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 같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내가 믿고 있던 길을 잠깐 멈추게 해주는 사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내 손을 붙잡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너무 친절하게 다가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거라고 귀에 달콤한 말만 속삭이고 있나요? 그럴수록 한 번만 더 멈춰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친구든 이웃이든 자식이든 속상한 소리라도 솔직하게 해줄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앉아 겁에 질린 얼굴로 서류를 들고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귀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같이 읽어보자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천 변두리 3층 계단집에서 계단 없는 작은 아파트로 옮겨온, 한 번은 크게 속을 뻔했고 한 번은 크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제 남은 날들은 제가 받은 그 손길을 조금씩 나누는 데 쓰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와 앉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꺼이 제 시간을 내어 함께 한 줄 한 줄 읽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귀인을 만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귀인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